안녕하세요. 밤 늦게 우리의 이야기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이 무거운 밤은 아닌가요? 베개에 머리를 얹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뒹굴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커다란 것이 당신의 어깨를 누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일터에서의 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이 모든 것들이 밤이 되면 더욱 크게 들렸던 경험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통을 만납니다.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으며,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무력감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마치 영원히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을 것만 같은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담이나 긍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한, 그리고 그 희망으로 세상을 밝혀낸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헬렌 켈러.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그녀의 삶은 아마도 당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훨씬 더 감동적이며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불과 19개월 만에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습니다. 세상의 빛도 소리도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절망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세상과의 모든 소통이 단절된 그 무한한 어둠과 침묵 속에서 그녀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가 발견해낸 것들입니다. 언어라는 열쇠, 지식이라는 빛,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인간의 정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꺾일 수 없다는 가장 위대한 깨달음 말입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헬렌 켈러 자신의 삶 전체가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증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불안, 모든 절망의 감정들을 이 순간만큼은 내려놓고 이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함께 들어가 봅시다. 깊은 숨을 내쉬고 들이쉬며 아마도 당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었던 한 여인의 삶 속에서 당신만의 작은 희망의 불씨를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극복이라는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장 어둠과 침묵 속으로 세상과의 단절. 1880년의 미국 엘라베마. 작은 마을의 조용한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서 켈러와 케이트 애덤스 켈러의 딸 헬렌 에디스 켈러. 당시로서는 상당히 교양 있는 가정이었던 켈러 가문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을 가득 받으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다면, 혹은 자녀를 갖기를 바라본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품는 그 기대와 설렘의 감정을 알 것입니다. 헬렌의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생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아직 세상의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할 나이의 아이가 또렷한 발음으로 말을 시작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분명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부모님의 눈에는 헬렌이 정말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헬렌은 세상을 탐험하는 아이였습니다. 호기심이 넘쳐나는 그 큰 눈동자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하려 했고,
빠르게 자라나는 아이의 지성은 부모님에게 하루하루가 새로운 기쁨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햇빛 아래 정원에서 뛰노는 아이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를 드는 그 순수함. 이 모든 것들은 켈러 가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예기치 않게 끝을 맞이했습니다. 1882년 2월, 헬렌이 생후 19개월이 되던 겨울, 그날은 평범한 겨울의 하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을 경계로 헬렌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고열이 몸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의학 기록에는 정확히 무엇의 병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심각한 뇌염이나 뇌수막염으로 추정됩니다. 아주 어린 아이의 몸은 그 병의 맹렬한 공격 앞에서 무방비했습니다. 며칠 밤을 지샜던 부모님의 기도는 받아들여진 것 같았습니다. 고열은 조금씩 내려갔고 아이의 숨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생명은 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헬렌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명만이라도 건진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무언가 이상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촛불 위에 손을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어도 아이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병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2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반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의 절망감이 얼마나 깊었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을 때의 그 침묵.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시각과 청각 모두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병이 아이의 신경에 너무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 말이 부모님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살아는 냈지만 세상과의 모든 연결이 끊겨버린 아이. 당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절망감,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아이의 고통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져 버린 그런 절망감. 부모님이 밤마다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렌의 절망은 부모님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헬렌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들렸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오늘은 들리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였던 햇빛이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세상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의도로 자신을 안으려고 해도 그 애정 어린 손길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웃음도 눈물도 의미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헬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감각은 촉각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더듬어서 만날 수 있는 것들. 부모님의 얼굴을 만져봅니다. 콧등, 볼, 입술.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이해하기에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있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은 거대한 유리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그곳. 아무리 부르짖어도 통하지 않는 그곳. 헬렌의 세계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작아진 세계 속에서 헬렌은 혼자였습니다. 절대적으로 혼자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헬렌은 점점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배가 고파도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뭔가를 원해도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하려고 애써도 그 애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헬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고 나는 그 벽 너머에 어딘가 다른 세계에 홀로 갇혀 있다는 절망감. 그것이 어린 헬렌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장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내면의 외침 야수의 시간. 세월은 흘렀습니다. 헬렌이 자라면서 그 절망감은 더욱 깊어지고 강해지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 되기는커녕 시간은 오직 절망을 깊게 파고들 뿐이었습니다. 성장할수록 헬렌은 자신의 무력함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는 정원. 그곳에서도 자신은 혼자였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을 손으로 만져보려고 애썼지만 어머니가 말하는 그 의미 있는 언어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지으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이고 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음은 곧 분노가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헬렌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밥상 위에 음식을 집어던지고 첩실을 때려 깨뜨렸습니다. 가족들의 머리를 쥐어뜯고 발로 차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온 집이 그녀의 분노로 인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조용한 식사 시간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부모님은 긴장하며 눈을 떴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어제의 포용이 오늘의 폭력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헬렌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분노를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수, 괴물, 통제 불가능한 존재. 헬렌 자신도 자신이 야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만질 때마다 느껴지는 그 두려움, 그 거리감. 자신이 이 가족의 짐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존재가 이 집의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케이트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딸이 맞는가? 저토록 폭력적인 이 생명체가 정말 자신이 낳은 딸인가? 사랑했지만 통제할 수 없는 딸. 도와주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는 딸. 어머니는 무수한 밤을 울며 보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당시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모르니 눈이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모르니 귀가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수많은 민간요법을 시도했습니다. 당시의 의학기술로는 불가능했던 것들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헬렌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헬렌이 7살이 되었을 때 가족들은 마침내 그 끔찍한 선택의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를 시설에 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어쩌면 그녀가 더 나은 돌봄을 받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 가족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절망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사랑하는 딸을 포기한다는 것.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쁜 부모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헬렌의 어머니 케이트는 딸을 보내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희망을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헬렌의 내면은 더욱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신병자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방식으로 느낄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는 자신. 자신은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헬렌의 내면은 마치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끝없이 부딪혀오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천둥이 울려 퍼지는 그런 바다. 그리고 그 바다 한복판에는 작은 배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헬렌 자신이었습니다. 언제 좌초될지 모르는 나침반도 없고 등대도 없는 그런 작은 배. 헬렌은 끊임없이 왜?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다른가? 왜 나는 이해할 수 없는가?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지만 그 답은 누구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하지만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헬렌은 여전히 주변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은 계속해서 물건들을 만지고 그 형상을 머릿속에 그려보려고 애썼습니다. 당신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은 채로 방 안의 물건들을 만져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절망적인 작업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 헬렌입니다. 그리고 그 총명한 손가락들이 끝없이 탐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헬렌의 부모님은 아주 미세한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배우려고 한다. 이 아이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 희망이 부모님을 움직였습니다. 3장 어둠을 찢는 한 줄기 빛, 기적의 만남. 1887년 헬렌이 6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한 곳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스턴의 퍼킨스 맹아학교. 미국 최고의 맹아 교육 기관이었습니다. 제 딸이 맹농인입니다.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가 있을까요? 학교의 원장은 그 편지를 받고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지금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여교사. 이름은 애니 설리번이었습니다. 설리번도 역시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눈병으로 인해 시력을 거의 잃었던 그녀. 부분적인 시력 회복 수술을 받은 후 퍼킨스 학교에서 배웠고 졸업 후 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리번은 헬렌의 절망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이 무엇인지 알았고 어둠 속의 고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설리번의 교육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곧 구원이다. 지식 없이 갇혀있는 인간의 정신. 그 정신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배움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1887년 3월 3일. 그날의 날씨가 어땠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켈러 집의 온기 있는 거실. 거기에 한 젊은 여인이 도착했을 때의 긴장감을. 부모님은 이 여인이 자신들의 딸을 구해줄 기적의 존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헬렌은 이 낯선 일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침범하는 이 존재를 헬렌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설리번의 손이 헬렌에게 다가갔을 때 헬렌은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설리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설리번을 이해하려 할 때 헬렌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은 한 달 동안 헬렌과 함께 별채에서 생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가족과 분리하여 오직 자신과만 소통하는 방법.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설리번은 확신했습니다. 그 한 달은 마치 두 마리의 야생마가 싸우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설리번은 헬렌의 손에 글자를 새기려고 했고 헬렌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전쟁이 되었습니다. 세수가 악투가 되었습니다. 헬렌은 설리번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었고 설리번은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설리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내면에 감춰진 지성의 불씨를. 만약 자신이 지금 포기하면 이 아이는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설리번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저항 속에서 반복되는 글자 새기기. WATR, DOLL, CAT. 의미를 알 수 없는 추상적인 기호들이 손가락 끝으로 계속 새겨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계속된 한 달 후, 1887년 4월 5일,
별채 뒤편에 펌프가 있는 마당으로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설리번은 헬렌의 한쪽 손에 차갑고 시원한 물을 부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새겼습니다. WATR 물. 그 순간 헬렌의 내면에 무언가가 터져나갔습니다. 마치 번개가 뇌를 관통하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강렬하게 천둥 소리가 온 우주를 흔드는 것처럼 헬렌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음이다. 차가운 물의 감촉이 WATR라는 글자로, 그리고 그것이 물이라는 세상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6살 동안 갇혀있던 헬렌의 내면 속에 어둠이 깨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 속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침묵의 감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헬렌은 미치광이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저것의 이름은? 손가락으로 받아지는 글자 하나하나가 이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무, 꽃, 손, 얼굴. 세상이 갑자기 무수한 이름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 너머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언어라는 거대한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설리번이 제시하는 것들을 헬렌은 경이로운 듯이 흡수했습니다. 마치 오랜 갈증 속에서 마침내 물을 마신 사람처럼 헬렌은 세상의 모든 이름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배움의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력 자체였습니다. 사장 세상과 소통하는 지성의 확장, 고통을 넘어선 배움의 여정. 그 순간 이후 헬렌의 세상은 폭발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언어의 문이 열리자 그녀의 정신은 마치 대기 중으로 날아오르는 새처럼 자유로워졌습니다. 한 달에 수백 개의 단어를 배웠고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무의미한 감각들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름으로 가득했고, 이름 너머에는 의미가 있었으며 의미 너머에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새기는 촉각수화. 이것이 설리번과 헬렌을 연결하는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설리번은 헬렌의 손 위에 손가락으로 단어를 새기고 헬렌은 그것을 감지하고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설리번은 헬렌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설리번이 그곳에 있었고, 산책을 가면 설리번이 그곳에 있었으며,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때도 설리번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영혼의 깊은 동반입니다. 설리번은 헬렌이 느끼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손가락으로 설명했습니다. 따뜻한 햇빛의 감각을, 꽃향기를, 새의 울음소리를, 아름다운 음악의 리듬을. 그녀는 헬렌에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전달했습니다. 헬렌의 지적 호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독서에 미쳤습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겠지만 맥농인이 어떻게 독서를 할 수 있을까요? 점자책입니다. 손가락으로 튀어나온 점들을 더듬으며 읽는 점자. 헬렌은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플라톤의 철학을 배웠고 셰익스피어의 문학을 읽었으며 세계사의 흐름을 익혔습니다. 미천한 조건 속에서도 그녀의 정신은 자유롭게 날았습니다. 배움이 그녀에게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배움은 빛이었고 소리였으며 세상 자체였습니다. 어둠과 침묵 속에서도 그녀는 톡서라는 통로를 통해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배움의 길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자신의 한계를 헬렌은 매일 마주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들을 자신은 몇 배 더 오래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헬렌은 분노했고 좌절했으며 울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인식이 들었을 때 헬렌은 깊은 비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언어가 생기자 자신이 이전에 했던 폭력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타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뜯었던 자신, 첩시를 던졌던 자신, 야수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수치심과 죄책감이 밀려왔을 때 헬렌은 절망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에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같은 말을 새겨주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당신은 지금 극복하고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느끼는 부끄러움 때문에 당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당신을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설리번의 그 말이 헬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뚜기처럼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용기를 헬렌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헬렌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언어를 배운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세상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말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자신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혀 위에 설리번 선생님의 손가락을 올려놓고 혀의 움직임을 따라했습니다. 목에 손을 대어 목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얼굴의 움직임을 손으로 더듬으며 입의 모양을 추측했습니다. 그 과정은 악몽 같았습니다. 매일 혀가 놀았고 입술이 부었으며 목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헬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헬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확실히 언어였습니다. 헬렌 켈러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리를 알 수 없는 그 아이가 세상과 목소리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존재를 세상에 명확히 알리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그 선언이 그녀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헬렌의 목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꿈꾼 것은 더욱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대학에 가는 것. 그것도 일반 대학이 아닌 레드클리프 대학. 하버드 대학의 자매 교육기관인 그곳에 들어가는 것. 당시로서는 여자가 대학에 가는 것 자체가 드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맥농인이 대학에 간다. 그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조건에서 대학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헬렌과 설리번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리번은 강의실에 함께 앉아 교수의 말을 손가락으로 헬렌의 손에 새겨 주었습니다. 밤새 숙제를 하고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한 번 듣고 이해했지만 헬렌은 5번, 10번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장 고통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상징, 영원한 메시지. 1904년 헬렌 켈러는 레드클리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당신이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적인지 이해할 수 있으려면 당신이 직접 그 불가능함을 마주해야 할 겁니다. 세상의 빛도 소리도 알지 못하면서 대학의 모든 과정을 이겨낸 한 젊은 여인. 그리고 많은 일반 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녀. 그것은 단순한 학문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이 어떤 절망 속에서도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헬렌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써서 나의 삶 더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외치던 한 여인의 목소리, 그리고 그것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한 교사의 사랑. 그 감동적인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말했고, 나중에는 전 세계 39개국을 다니며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명확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얼마나 명확했는지요. 나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렌의 활동은 단순한 강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치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했고, 전쟁에 반대했으며, 핵무기 폐기를 위해 외쳤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통을 타인의 고통과 연결했고, 자신이 이겨낸 절망을 사회적 부정의와 싸우는 힘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말한 명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이 말은 단순히 고통을 견뎌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 자체를 의미로 승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연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렌의 삶 자체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깊을수록 그녀의 공감 능력은 더욱 커져갔고, 그 공감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감싸 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고통 속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는 당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힘을 준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절망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우리를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이 짙을수록 우리는 더욱 섬세하게 타인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존재는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각과 청각을 잃었다는 것은 확실히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 비극 속에서 헬렌이 발견해낸 것들을 보세요. 그녀는 더 깊이 있는 감각을 발달시켰고, 더 넓은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더 깊은 의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당신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고통,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고통은 파괴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헬렌 켈러처럼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의미를 찾고 고통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선택을. 링컨은 말했습니다. 나는 더디게 걷지만 결코 뒤로 걷지는 않는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바꾸도록 요구받는다. 헬렌 켈러의 삶은 이 모든 현인들의 말을 하나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바꿔나갔습니다. 느리지만 결코 뒤로 걷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그녀가 던진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상징으로서 나는 인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 고통을 견디고 있고 극복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느꼈을 감정들을 이제 내려놓아 주세요.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상념들, 모든 불안감들, 모든 절망의 감정들을 이 순간만큼은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충분히 견뎌냈습니다. 이제 평온함이 당신을 감싸 안도록 허락해주세요.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세요. 이 숨의 리듬이 당신의 몸을 점점 더 이완시켜 갈 것입니다. 당신의 이마에 긴장이 있다면 그것이 풀려나갑니다. 당신의 어깨가 무거웠다면 그것이 내려갑니다. 당신의 가슴이 답답했다면 그것이 펼쳐집니다. 헬렌 켈러가 어둠 속에서 발견했던 그 불굴의 정신, 그리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힘, 그것은 단지 그녀만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 안에도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것을 깨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환하고 희망찬 아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당신은 변화할 것이며 그 변화 속에서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를 사랑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는 그런 자신을, 그 자신을 포용하고 그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헬렌 켈러가 배웠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 깊은 밤이 당신의 마음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이 밤이 당신에게 평온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어제와는 조금 다른 당신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강해진, 조금 더 지혜로워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당신을, 이 따뜻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주저하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함께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모여서 더 많은 마음들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아름다운 꿈 꾸세요. 깊고 푹신한 잠으로 모든 피로가 풀려나가기를, 당신의 모든 밤이 평온하기를, 당신의 모든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